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모레 오전쯤 통영에 상륙한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당시 실종됐던 우리 교민 한 명이 숙소였던 호텔 잔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장례 절차 등을 유가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160명이 평양 과학기술전당 참관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평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북한의 핵목록 제출을 요구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종전선언 등 영변 핵시설 폐기에 상관한 조치부터 취하라는 겁니다. 이혼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후 첫 면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야당이 유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자신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건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집단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많은 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내일은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에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김현 기자, 바람이 부네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용담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오는 6일까지 제주도 전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늘 밤부터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오늘 밤부터 강풍특보가 예고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로수나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는 위력이기 때문에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은 미리 단단히 고정시켜야겠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한 해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해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직접 강타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일본 기상청은 모레 오전쯤 태풍이 통영에 상륙한 뒤 경상도 지역을 핥히고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어쨌든 이 태풍이 워낙 커서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초속 35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태풍 강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강한 태풍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레 오전 통영에 상륙해 경상도 지역을 훑은 뒤 포항 쪽으로 빠져나갈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부산을 스쳐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콩레이가 모레 오전 8시 서귀포 앞바다를 지난 뒤 오후 4시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토요일에는 태풍의 반경이 360km나 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콩레이는 강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제주도는 100에서 300mm, 남부지방은 80에서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난 2016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차바와 시기와 경로가 비슷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이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동안에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유지를 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다만 태풍 짜미가 식혀놓은 바다를 지나오면서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된 지역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약탈 행위는 눈 감아줬던 인도네시아 정부. 하지만 약탈이 전자제품으로까지 확대되자 군인들에게 발포를 허용했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죠. 실종됐던 한국인은 안타깝게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찾았다가 강진과 쓰나미로 연락이 끊겼던 이모 씨. 인도네시아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50분 로아로아 호텔 붕괴 현장에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어머니가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밤낮으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팔루 시내 경찰병원에 이모 씨의 시신을 안치한 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 절차를 정하고 귀국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번 재난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1,424명을 기록한 가운데 극심한 생필품 부족으로 이재민들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약탈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등 무법천지화하자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군의 질서 유지에 협조하지 않는 약탈자에 대한 발포를 허용했습니다. Kondisi yang sangat mendesak atau mereka semakin memberikan tindakan yang represif kepada kita, tentunya kita harus membela diri.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엔 주민 수천여 명이 살고 있던 마을이 통째로 파묻힌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무너져 내린 백화점 자리에 천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수는 지금 현재 사상자 수에는 전혀 잡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배준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대형 백화점 건물의 외벽이 부서지고 한쪽은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팔루에서 가장 붐비는 백화점이었다 강진에 무너져 내린 이곳은 사상자가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Itu sangat memprihatinkan. Ya, terus saya melihat bukan beberapa tapi banyak jenazah yang kondisinya sangat hancur dan belum sempat dievakuasi. 거대한 진흙 언덕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지붕만이 이곳이 전에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지진으로 땅이 솟구쳐 오르면서 생긴 거대한 공간으로 80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이 통째로 파묻혀 주민 수천여 명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도 더뎌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Mau pergi dari Palu karena mengingat dari anak-anak kecil, anakku ada 2 orang, banyak di sana wabah, mayat-mayat yang di sana takut nanti virus-virus kena dengan anakku. 이곳 팔루 공항엔 폐허가 된 팔루를 벗어나기 위한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비행기 운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탈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맺었던 14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갔으니 고위급 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우리 군용기가 2주 만에 다시 평양 순안공항을 찾았습니다. 160명 규모의 14행사 방북단이 밝은 표정으로 평화 통일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남측 대표단을 영접했습니다. 선생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특별히 계획을 잡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잘 보장해 주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다시 찾은 조 장관은 친근감을 드러내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2주 만에 평양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평양이 완전히 하나의 이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방북단은 숙소인 고려 호텔에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한 뒤 평양이 과학기술전당 참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북측이 준비한 환영 공연을 관람한 뒤 인민문화궁전에서 환영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2박 3일 방북에서는 평양 정상회담 합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번 남측 방북단의 비용 2억 8천만 원은 남측이 부담합니다. 북한이 초청한 게 아닌 공동 행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14선언 공동기념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행사 계획을 세웠다고 북측이 말한 만큼 참석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방북단 일원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2세 간 만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2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여러 개 헌신적인 노력에 아주 좀 고마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의 감격을 되새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평양에 와서 11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돼서 또 할 수 있게 국제식당에 잘 매장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쏠렸던 우리 방북단의 체류비와 행사 비용은 최대 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초청이 아닌 공동 행사인 만큼 비용도 공동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었던 북한 측의 핵 리스트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실상 종전선언 등 영변의 핵시설 폐기에 상응하는 조치부터 취하라는 뜻입니다. 오지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 강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도 처음부터 핵 목록을 요구하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수용하고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빅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물론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되었고 다른 상응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제안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 측의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방북을 앞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 빅딜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ith better understandings, deeper progress, and a plan forward, not only for the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강 장관 역시 핵 신고 시점은 북미 간 협의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도 바빴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중국 베이징으로 보낸 겁니다. 폼페이오 만나기 전에 중국과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와 북미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낮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됐습니다. 평양발 고려 항공편으로 도착한 최 부상은 북한 대사관의 영접을 받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최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통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유엔 총회 방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이날 서우두 공항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해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동일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귀빈실을 방문해 최 부상과 5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최 부상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동행할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접촉할지도 주목됩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간다며 이번 방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건 대표는 최 부상의 협상 상대로 이번에 최 부상을 만나면 빈에서 실무 협상을 갖자고 다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남북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북미 간 빅딜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미국 중간선거 전에 북미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성과를 낼 것으로 강하게 자신했습니다. And we feel confident enough to hop on a plane to head there to continue the conversations. 지난 8월 방북 취소 후 회담 동력을 되살린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은 사전 신뢰 조치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핵사찰 수용 카드를 내주고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선언을 베이시스로 해서 그 이상의 서로 간에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그러한 조율 단계까지 이른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이달, 늦어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빅딜을 성사시키고 11월 남북미 종전선언,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전지해왔고 일본 언론들이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2차 북미 회담을 전망하지만 준비 절차상 다음 달 제3국 개최는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야당들이 임명을 반대해온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다가 호된 신고식을 치렀죠. 그래도 명색이 장관 데뷔 전인데 현장은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간엔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김종민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은혜 장관을 두고 야당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정책 검증이 주 목적인 대정부 질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 장관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가 계속됩니다.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하게 됐습니까?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제지해달라며 항의하고 이런 홍 원내대표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끌어내리는 와중에 몸싸움과 사태질까지 오가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급기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격한 말까지 나옵니다. 유은혜 의원 나오세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또 차기 총선 불출마 요구에도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훈혜 장관이 학부모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건 유치원에서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없애겠다고 해서였죠. 그래서일까요? 유 장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서는 우려도 큽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놀이 중심의 유치원 영어 교육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선행학습 규제 등의 이유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카드를 처음 꺼내든 지 10개월 만입니다.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유치원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담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사교육비도 줄 수 있어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놀이 중심이면은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 없이 접할 수. 하지만 1년 사이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제도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확고한 그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유치원 영어 교육이 허용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도 허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영어 방과 후 과정도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예산정보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된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었죠. 그런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담긴 것으로 파악된 세 대의 PC를 확보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동기로 지금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검찰은 PC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심 의원 측이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유출 경로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 착수 2주가 다 돼가도록 수사에 필요한 문건만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대부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태껏 압수수색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멈춘 겁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MBN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호인단을 꾸려 해당 절차에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마쳐야 심 의원 측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에 합류하며 조직 개편에 칼자루를 쥐게 됐죠.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도 긴장 좀 하시라며 은근히 경고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분이 쇄신이 아마 한국당의 마지막 쇄신이 됐으면 합니다. 또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자리를 비울 줄 알아야 한다며 현역 국회의원들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부터 좀 긴장들 하고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공부들 좀 하고 어젠다에 대해서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죠. 당 지도부도 전권을 위임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작업을 마치는 것이 결국 12월 말 전후, 올해 말 전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쇄신 작업이 순탄치 않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또 다른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한 당에 두 집 살림만 하는 꼴이 될 것이고 폐가 갈리는 등 갈등만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남은 3명의 조광특위 위원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3명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일주일 동안 쓴 돈이 80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유관기관의 물밑 지원이었습니다. 항공료는 물론 숙박비, 식비까지 다 대줬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곳 임직원 수십여 명은 지난 4년간 총 18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출장비로 처리한 금액은 고작 2,600여만 원. 평균적으로 한 번에 2.5명이 닷새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140여만 원을 쓴 겁니다. 심지어 3명이 5박 7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고도 쓴 돈은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략 1인당 400만 원. 이것저것 먹고 쓰고 350에 400 잡아야겠죠? 또 다른 출장에선 은행연합회가 전액을 부담하는 등 공짜 출장도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유관기관과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부담 사유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을 저희가 입찰을 한 거고 그 가격에 이런저런 비용까지 합산해 주세요 해서 한 거잖아요. 그 기관들도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또 이 피감기관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유관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갑니다. 이거는 총체적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 측은 향후에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퇴직 직원에 대한 예우일까요? 아니면 퍼주기일까요? 퇴직하는 직원이 막달에 일을 다 하지 않아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월급을 전부 다 지급한 공공기관이 무려 43%나 됩니다. 고작 사흘 일하고 1,000만 원을 타간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사회에서 1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박모 씨. 퇴직하는 달에 일주일도 채 출근을 안 했지만 받아간 돈은 무려 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근속연수나 일수와 상관없이 마지막 월급을 전액 지급한 건데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자에게 임금 퍼주기를 한 금액은 3년간 무려 1억 6천만 원. 하지만 딱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만 해명했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만 되어도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게끔 상반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지난 3년간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한 기관은 128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무려 55곳에 달했습니다. 산업부 소속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국토부 소속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9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한 수석 연구원은 퇴직하는 달에 사흘만 일하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받아간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사기업의 임금 지급 규정보다가 훨씬 더 까다롭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혈세를 손쉽게 낭비한 측면이 있는 거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지침을 어길 경우 이를 기관 평가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인터넷에 훔쳐보기 사이트가 있고 이것을 통해 전 세계의 CCTV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저가 CCTV가 해킹에 쉽게 뚫려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권고에 불과해 별로 듣는 곳도 없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시장을 걷던 한 여성이 가게에 들러 과일을 고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모두 러시아의 한 훔쳐보기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는 우리나라의 CCTV 화면입니다. 유출된 CCTV 속의 장소에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로그인 없이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을 경우 쉽게 영상이 유출되지만 보안에 취약한 저가 중국산 CCTV는 비밀번호 변경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밀번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설치하신 분도 본인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일반 가정은 물론 공공기관 곳곳에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 결과 국내 정부 과천청사 CCTV 중 절반이 중국산이고 심지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중국산이 설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에 취약한 CCTV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들이 취약한 CCTV를 통해서 외부로 간다면은 본인이 어떤 정보가 유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이 뒤늦게 강화된 공공 CCTV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또 이미 설치된 CCTV들은 예산 문제로 당장 바꾸기가 어려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하는 CCTV를 설치하고 또 운영을 그런 곳에 맡기기 때문에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누군가가 CCTV를 통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6년 넘게 닫혀있던 한강보 수문이 처음 열렸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보는 한시적으로 전면 개방하는데 그럼 4대강 16개 보 중 13개가 열리는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수문 가운데서 물이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한강에 설치된 보 중에서 이포보 수문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취수 제한 지점인 26.4m까지 수위를 낮춥니다.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2에서 3cm 정도로 수문을 작게 열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포보 일대는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의 건강성 등급이 B에서 C로 떨어진 곳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한강 세계보 전면 개방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남한강도 서서히 지금 그 수질과 수생태계가 오염되고 약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서 환경부는 주변에 대형 취수장이 있는 여주보와 강천보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은 다음 달까지 모든 보가 개방되고 낙동강은 8개 보 중 7개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의 전면 철거 주장,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가 우선이라고 대립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철거 여부는 추후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명확한 실증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보의 개방 폭이나 개방 그 기간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신고리 오육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공론화위를 만들어 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이 보 안에 있는 물을 믿고 수막 재배 농법을 도입했는데 물을 다 빼버리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문을 연 금강의 백제보는 인근에서 지하수가 메마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 하류의 백제보. 지난달부터 수문이 열려 4.2m였던 수위가 2.7m로 떨어졌습니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가 급격히 줄어 인근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작은 샘이 파여 있습니다. 관정을 가동해 보지만 넉넉히 물을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높은 지대는 아예 재배를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내려가요, 같이. 3m에서 4m가 내려가는데 그러면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상이. 수막 재배를 하는 추운 겨울이 더 큰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비닐하우스 표면에 따뜻한 지하수를 뿌려 난방을 해온 300여 수막 재배 농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수막 재배 도구 기름도 떼고 그러지만 물 부족 사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막 얼어 죽고. 보 상류에 설치된 양수장도 비상입니다. 수문이 완전 개방되면 강수위가 치수구보다 더 낮아져 내년 벼 수확 시기에 물을 댈 수 없습니다. 인공으로 물을 취수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그 방법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공급을 해주면 정부는 탄력적으로 보 개방을 조절한다지만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엔 활력을. 2년 전 대전 한 전통시장에 정부 예산 6억 원을 들여 청년 상인 점포 20개가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임차료 지원이 끊기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죠. 이건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 152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생긴 청년 점포 10곳 중 3곳 이상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초기 임대료와 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그걸로 끝. 지원금이 끊기면 대부분의 청년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이 경험이 없는 데다 사후 관리나 꾸준한 교육도 없으니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요. 나라의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서류와 한두 차례 면접만으로도 지원 대상자에 뽑히니까 서류만 잘 만들면 정부 지원금을 노린, 이 지원금만을 노린 청년 창업자를 걸러낼 방법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정책은 시작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버티기 어려운 전통시장에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을 밀어넣고는 청년 상인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니까요.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를 수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돈을 앞으로는 상가에 지원하겠다, 폐업을 하지 않는 청년 상인에게 추가로 돈을 지원하겠다 등등 실패 원인의 눈을 가리고 또 돈만 쏟아붓겠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위적으로 청년 상인을 늘려 일자리 대책에 성과를 내겠다는 발상은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청년 창업자들에게 또 일자리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 상인들과도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자리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위기에서 탈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로 공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청주공장 준공으로 5천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은 축구장 8개의 크기로 총 2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와 관련해 그동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과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전에 SK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삼성과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규제 혁신 등으로 친기업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 뉴스 송정입니다. 공사 감독관으로서 부정한 공사 현장을 적발해하는 한국전력 직원들이 되려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주다 적발됐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아파트 사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며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간부도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고 파란 상자에 압수물을 들고 나옵니다. 한국전력 지사장 최모 씨 등 직원 12명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주고 모두 2억 6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묵인해준 불법 공사 규모는 무려 26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 씨는 불법 설계 변경을 묵인하고 예산까지 추가로 배정해준 대가로 순금 2건비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간부인 김 씨는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공사업자에게 먼저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이곳 산업단지 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눈감아주고 다른 지역에 공사 하도급까지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감사부서의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감시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간부급 직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지만 한국전력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라서. 법원은 먼저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 원,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구하라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성관계 동영상으로 되려 구 씨를 협박했던 사실이 알려졌죠. 구하라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장면이 공개돼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여성이 입구에서 애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했던 구하라 씨는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싸움 직후 전 남자친구가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린 겁니다. 구하라 씨는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한 언론사에 구하라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적는 등 언론사에 동영상을 공개하려는 의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남성은 구하라 씨의 아는 동생에게 전화가 오자 협박으로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며 동영상 공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경찰 조사 후 합의 의사를 밝혔던 구하라 씨는 결국 전 남자친구를 강요와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32만 명. 정부가 결국 후퇴하긴 했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간 집을 못 파는 대신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주택자라. 내 집 말고 한두 채 더 있으려니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60대 한 명은 604채를 등록했거든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미성년자도 188명이나 됐고 이 중엔 심지어 2살 배기 아기도 있습니다. 흔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들 하는데 이 2살 아기는 지금 인터넷에서 신이라는 뜻의 갓물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해당 지역에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왜 M은 자신들이 희생해야 하느냐는 건데 주민들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일방적인 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하라! 경기 광명시청 앞에 분노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로 지목된 지역 중 처음으로 광명 시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왜 경기도에 집을 짓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강탈하고 지역의 자치 주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북거임으로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시흥과 성남시 등도 개발 방식 등을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으로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 돌은 아파트 다 혼자 해버려. 당장 지역 민심이 흔들리자 지자체장 등 여당 정치인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의원 일동은 광명 한이 공동주택지구 지정 계획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집권해제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자칫 박근혜 정부 시절 주민 반발에 좌초했던 행복주택 사업에 전철을 밟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원래의 기능인 통화보다는 사진 촬영 많이들 하시죠. 최근 출시 때마다 혁신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온 스마트폰들이 그래서일까요? 카메라 개수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요즘엔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 사진 촬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쓴다는 사람이 음성 통화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고성능 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장착해 차별화하느냐입니다. LG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폰은 전면에 2개, 뒷면에 3개 등 세계 최초로 5개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하나의 카메라로는 그 자리에서 제한적인 사진만 찍을 수 있지만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다양한 화각의 사진이 연출됩니다. 요즘은 SNS 같은 데서 바로바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포트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봤더니 화각이 중요하더라. 삼성전자는 조만간 뒷면에 3개의 카메라를 장착한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고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도 처음으로 뒷면에 2개의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이런 카메라 개수 경쟁은 고사양 평준화로 더 이상 혁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스마트폰 업계가 차별화를 위해 카메라 성능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화하는 스마트폰에서 찍는 스마트폰으로의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에 진출하겠다고 하자 택시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요. 정부도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카카오 사옥 앞에 택시기사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카풀 시장에 카카오가 뛰어들자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에서 반발에 나선 겁니다. 자가용 카풀, 불법 영업들은 카풀을 빙자한 택시 영업을 일반인들에게 알선하며 우리 택시 가족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 업계에서는 승차난 해소를 위해 카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으로 승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뺏기가 아니라 승차난을 완화해보자는 취지.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택시가 있으니까 뭐 카풀 같은 거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카풀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어디 제가 가고 싶은 데 갈 때 좀 비용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카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 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안 작업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저장고 상부에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를 교체하다가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여는 순간 화염이 분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골프 대표팀이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첫째 날 대만을 상대로 2승을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승점 4점으로 단독 선두에 나서 첫 우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경의 샷이 절묘하게 그린 경사를 타고 내려옵니다. 박성현의 샷은 정확히 홀컵 앞에서 멈춰섭니다. 최상의 샷감을 보여주며 한 홀 차로 앞서 나간 박성현, 김인경 조는 14번 홀 박성현의 이글로 대만 캔디 쿵조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티샷을 바로 그린에 올린 박성현이 7m 내리막 퍼팅을 그대로 홀컵에 떨어뜨렸습니다. 뒤이어 출발한 유서연 전인지조도 대만 테레사 루조와 전반까지 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2번 홀 전인지의 10m 버디 퍼팅으로 기세를 올렸고 마지막 홀까지 차지하며 완승했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 인지가 좋은 샷을 해줬고 또 인지가 좀 잘 풀리지 않을 때 다행히 제가 잘 받쳐줄 수 있었던 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첫날 2승으로 4점을 챙긴 우리나라는 A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영국이 호주에 1승 1무를 거둬 2위를 달렸고 B조에선 태국이 3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최상의 출발을 한 우리 선수들은 내일 호주를 상대로 점수 쌓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현재 강한 중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주말 새벽부터 낮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로 주말에 제주 부근을 지나 부산 남서쪽 약 3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0mm 이상, 남해상과 지리산 부근, 동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비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도 우려되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에서 40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초속 40m 이상의 강풍에서는 지붕이 날아가거나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주에 내리는 비는 밤에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이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일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확 시기와 맞물린 가을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혼합종인 치치라는 이름의 개입니다. 2016년 국내에서 다리가 철사줄에 꽁꽁 묶인 채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결국 네 다리를 모두 절단했고 미국 시민이 입양을 해갔죠. 이후 치치는 한국에서 공수되는 의족으로 새 삶을 찾았고 미국에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잘 해내 올해의 영웅견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서름과 분노가 컸을 텐데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치치, 참 대견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